네, 안녕하세요. 최용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자료집 가지고 계실 거고, 우리 동일한 거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사실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예. 똑같은 분이죠? 네. 네. 15년 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문과 졸업을 하고, EBS 교육방송에서 이제 국어 강의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도 하고, 그렇죠? 예, 지금 구풀교육이라는 우리 회사가 기파랑문이라는 초등 브랜드를 시작한 거는 이제 1년 만 됐어요, 그렇죠? 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왜 그럴까? 구풀국어학원 중고등 브랜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풀국어 연구소가 이 송파구 문정동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는 주로 교재를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 1시간 동안 국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들은 내용이 아마 앞으로 아이들 국어 지도하는데 큰 자산이 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그 2028 대입제도 우리 그 입시를 뒤에 하기 때문에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간단하게 하면은 2028 입시에서의 개편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학점은 2024년도에 되니까 학점은 아직 안 된 건데. 크게 특징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죠. 고교 학점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내신을 이 절대평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대학에서는 내신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절대평가에서 A라는 거는 반에서 한 25%, 많으면 한 30%까지가 A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상대평가로 그 중학교 점수를 환산하면은 1에서 4등급까지가 중학교 A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A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로 와서 4등급 받는 거는 별 이상한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신뢰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내신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공통 과목이 많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많이 없으니까 고2만 상대평가로 내신을 평가하고 고2, 3은 절대평가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고2 상대평가가 내신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중3 때가 이제 중요하겠죠. 중3 때 고1 내신을 거의 뭐 끝내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중3 때가 참 중요하겠구나. 지금도 중3이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는 이제 현행 수능을 유지하면서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술형, 논술형 수능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지만 도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지금 서술형 정도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능이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확정은 아니지만 된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그 변별력의 그 핵심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서술형 수능을 하게 되면은 국어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냐, 뭘 해야 되냐, 막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술형 수능에서는 과연 국어가 뭐가 중요하냐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 국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지문에서 출제가 되게 돼 있고, 그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없으면은 국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독해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수능에서는 보통 낯선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옵니다. 배운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배운 지문이 나오는 거는 내신이고, 배우지 않은 지문이 나오는 게 수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수능에서 서술형이라는 것은 결국 지문 해석 능력, 이 독해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 이 서술형이라는 건 뭐냐, 답만 찾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 사고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능에서 서술형이라는 것도 결국 국어에서는 이 독해 사고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표현력은 이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이 2028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뭐 확정이 아니니까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고1 내신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두 번째는 독해 사고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2028 입시니까 지금 초6이 아니고 중1입니다. 중1. 현재 중1 아이들, 초6, 초5 그 밑에 아이들이 2028 입시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예, 현재 중1 아이들. 그러면은 현재 입시는 어떠냐 이거죠. 지금 입시, 지금 고3들, 고2들, 고1들 아이들의 입시는 어떠냐. 지금 입시는
내신과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입시에서 중요한 건 뭐냐? 국어에서. 그렇죠?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이 기본 문제가 8, 9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별력 문제가 10%, 20% 나와요. 이 기본 문제라는 건 중학교 때 그 푸는 문제하고 동일한 거예요. 성실하게 암기하면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미리 공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지 되는 겁니다. 3, 4개월, 6개월 전에 공부한다고 해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내신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 2, 3 때 전 과목을 한 달 반 정도로 그 성실하게 암기하는 훈련을 충분히 중 2, 3 때 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잘할 수 있다. 중학교 때도 전 과목 내신 관리를 한 달 반 동안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습관이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잘해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중학교 내신 뭐 중요하지 않아. 중학교 내신 대충 해도 돼.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중학교 내신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신 대비 기간에만. 그렇죠? 그 전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아까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만 나와가지고는요. 변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도 90점 넘는 애들이 한 25% 정도 나와요. 문제 없어. 근데 고등학교는 25% 되는 애들을 다시 4%, 7%, 11%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에서 30명 아이들 중에서 1, 2등을 1등급 주고 3, 4등을 2등급 주고 5, 6등, 7등급을 3등급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럼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 단순한 암기 문제겠습니까? 그럼 애들 다 맞지. 그렇죠? 어떤 문제예요? 낯선 지문과 선택제 개념을 적용하는 독해 사고력,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신에서도 1, 2등급 최상위권은 결국 독해 사고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수능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현재 수능에서는 우리가 공통 과목이 있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은 문학과 독서고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 언어가 문법입니다. 화법과 작문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이 중요하냐? 선택 과목이 중요하냐? 공통 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사실상 이 국어에서 뭐가 어려웠니?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문법 어려워요. 그리고 문학 어려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뭘 틀려요? 독서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에서 문학 때문에 망했다. 그 다음에 문법 때문에 망했다라는 뭐 신문기사 같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 수능에서 문학과 문법은 쉬우니까. 그렇죠? 다 독서에서 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그럼 수능의 변별력의 핵심은 독서. 이 독서라는 건 뭐냐면은 이 비문학을 얘기하는. 비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문, 사설, 칼럼 같은 걸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문, 사설, 칼럼 같은 그런 글이 대신 무슨 뭐 특별한 공부가 뭐가 필요하냐? 독해 사고력입니다. 맞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결국 독해 사고력이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공통 과목이 중요하고 공통 과목 중에서도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공부 다 해보고 시험도 보고 고1 말쯤에 맞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네, 중요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현행 수능의 내신과 수능에서 결국 이게 중요하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2028년도 이게 중요해. 그렇죠?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독해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냐가 핵심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독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냐. 그렇죠? 우리가 뭐 정답은 다 알고 있죠. 정답이 뭐죠?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 거죠. 그렇죠? 독서를 많이 읽는 애들.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애들이 이제 책을 지금 다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저는 책을 일단은 많이 읽는 거 중요하잖아요. 많이 읽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정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이렇게 읽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책을 다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못 넘어가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막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0.001% 정도 애들. 예. 그런 애들이 제대로 독서를 하는 애들입니다. 예. 근데 그런 애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줄거리를 파악하듯이 독서를 하거나 대충 읽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독서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독서를 해가지고 과연 독해 사고력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제가 앞서 얘기한 막 이해하는 못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은 너무 소수야.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은 또 사실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요. 혼자 그냥 책 계속 읽으면 됩니다. 그럼 뭐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애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아유 책 좀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독서로스학원을 이제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참 애석하게도 이 독서로스학원에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책을 읽으라고 하지만 그 책이 얘한테는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사실상 숙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애들이 대부분 뭐 영어하고 수학학원을 많이 가니까 내일은 수학학원 가니까 오늘은 수학 숙제하고 내일은 영어네 오늘 영어 숙제 내일 또 수학이네 오늘 수학 숙제 내일 또 영어네 오늘 영어 숙제 내일 또 수학이네 오늘 수학 숙제 국악을 있었어 빨리 설명서 빨리 사줘 뭐 서점 가서 뭐 사서 뭐 이거 그래요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일부 학원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책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어려운 책이 우리 아들도 제가 보냈었잖아요. 네, 보냈는데 뭐 엄청나게 어려운 책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저렇게 어려운 책을 근데 우리 아이들 초3이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못 읽는다. 네, 알죠. 초3이 뭐 읽을 수가 없는 책을 선정하고 앉아있어. 다 피치가게 서로 아는데 저는 초3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사람이 아니야 초3은. 네, 한국에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책을 주면 어떡해 얘가. 네, 이제 글대 애들인데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어떻게 나올지 봐야지 하고 딱 보니까 역시나 뭐 학원 가기 2시간 전에 헐레벌떡 읽더라고요. 제가 한 5시간 정도 해도 이해할까 말까 하는 책을 우리 아들이 2시간 동안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 아유 어머니 너무 잘해요 애가. 전화가 왔어. 잘하긴 뭘 잘해. 그냥 말빨이 좋은 애예요 우리 애가. 말빨이 좋으니까 뭐 가서 대충 독후감 쓰고 뭐 토론하고 했겠지. 그죠? 뻔한 거죠. 이게 바로 한계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애들을 정말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왜 꼭 독서를 교보문고에서 두꺼운 책을 사서 읽는 것만 왜 독서라고 생각하냐? 신문, 사설, 칼럼처럼 짧은 글을 읽는 것도 똑같이 독서입니다. 정식 수능 명칭, 국어 명칭도 그게 독서예요.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것도 독서 문제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독서 논술의 어떤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꺼운 책 같은 글을 정확히 읽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CCTV를 붙여놓고 애가 얼마나 정독해서 읽는지를 관찰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이 짧은 글들은 반복해서 훈련시킬 수도 있고 애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측정하기도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보완제로 문해력 수업을 제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레벨 평가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레벨 평가가 없으면 왜 공부를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독서라는 거는 레벨 평가할 수 없잖아. 그럼 대학은 어떻게 국어 독서를 평가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까? 정작 대학이 레벨 평가가 있는데 독서논술하고가 레벨 평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학원만 아름다워요. 애들도 여기만 가면 너무 재밌대. 영어 수학 학원 가서 지친 영혼을 여기 가서 이제 치유합니다. 재밌다 그러면서 공부는 재밌지 않죠. 그렇죠?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학원이구나. 그래서 재밌으면 안 되지 하면서 레벨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레벨 평가 없으면 공부를 왜 하냐 이거야.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애들이 아닌 이상. 그렇죠? 공부에 취미 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 게임 훨씬 재밌는데. 그러면 너네 진짜 비판한 문제가 되면 진짜 문해력이 향상되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독해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무엇이냐? 찾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능밖에 없다라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수능에서 이 공통 과목 있잖아요, 요게 바로 독해력 테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졸업 시험으로 내가 봐서
애들을 실력을 한번 3등급 정도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해서 저는 수능이 가장 정확한 독해력 판단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핵심은 결국 독서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 독서가 결국 특별히 뭐 외우고 이럴 게 없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3등급을 목표. 우리는 공부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10년 막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딱 3년만 공부해야 돼.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 목표 향해 달려가야 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 아 이게 수능 학원이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수능 학원이 아닙니다. 독해력 향상을 통해서 수능 문제도 읽어낼 수 있는 게 목표인 거지. 그 수능 문제풀이 학원이 아니에요. 수능 문제풀이 학원이면은 문법 가르쳐야죠. 그렇죠? 호전시가 관동별곡 3위이고 이런 거 가르쳐야지 초등애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초등애들을 대상으로 문법을 가르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어차피 잊어버릴 거를 암기할 그런 내용들을 뭐하러 가르치자는 거죠. 사이소리 현상, 대인소리 현상, 장음동화, 구개음악, 문제를 그수면서 왜 가르쳐요? 지금 다음부터 잊어버릴 텐데. 그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문법도 어려운 문제는요. 지문을 통해서 출제가 돼요. 문법도. 결국 지문 해석 능력이 없는 애들이 문법을 틀리는 거지. 문법 지식이 없어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있어도 적용을 못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뭘 기를지가 지금 중요한 건데 그런 거를 그런 수업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학원을 이렇게 세팅을 다 해가지고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학습 철학은 이 국어 풀이 과정이라는 건데, 이게 줄여서 이제 국풀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도 국풀이고,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국풀이라는 건 국어 풀이 과정은 뭐냐? 지문 분석과 근거 분석을 통해서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깊이 있게 사고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진리는 심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독해력을 향상시키려면은 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읽어가지고 그 지문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문에 내가 점점 더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니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지. 내가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막 기뻐하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때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푼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반복과 사고 훈련이 독해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반복을 제일 싫어한다 이거죠. 두 번 다시 읽기 싫은 그런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누가 읽겠습니까? 이걸. 그렇죠? 더 싫어하는 거는 사고야. 생각을 싫어해.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익숙해져 있는데 무슨 사고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싫어하니까 이거를 강제로 시키는 학원이 바로 비파랑문예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파랑문예원은 그냥 강제로 반복과 사고를 시키는 학원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지문을 계속 읽어. 또 읽어. 생각했어. 읽어. 생각해. 이게 바로 우리 학원이에요. 간단하죠? 집에서 하면 좋은데 잘 못하니까. 그렇죠? 그걸 적용한 게 기파랑문예원이에요. 물결. 문해력의 그 파랑, 물결을 일으키겠다. 향과 찬 기파랑가에서 이 신라시대 화랑인 기파랑을 달을 보면서 예찬하거든요. 그래서 이 달을 형상화하면서 물결이 확 일어나면서 여기 그 아이의 얼굴이 착 나오는 그 환상적인 로고가 탄생했습니다. 화분이 잘 되니까 로고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학습 철학인데, 이 학습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중고등학교 때 이런 식의 이제 국어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래봬도 한국에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살았단 말이에요. 원어민이에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서 한국어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우리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푸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적당히 읽으면은 대체적으로 선택지 3개를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서 이제 무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선생님, 제가 항상 2개에서 혼동이 돼요. 자기만 2개에서 혼동된다고 생각을 해. 다
다 두 개에서 운동되는데. 그래서 내가 야, 다 두 개에서 운동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세 개에서 운동한다는 말이지 너는 외국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두 개에서 운동돼. 왜냐하면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을 이렇게 출제하는 게 출제 원리거든. 그럼 얘는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50%의 확률로 찍는 겁니다. 50%의 확률로 찍고 나서 맞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왜 넘어간 줄 아세요?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수학은 맞으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 풀이 과정이 강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그 맞은 애를 부릅니다. 일로 와봐. 너 고3이지? 네. 전교 1등이니? 네. 그래. 이 풍설이 무슨 점 설명해봐. 딱 물어봅니다. 대답을 못해. 맞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주제가 뭐야? 고3 전교 1등. 몰라. 그러면 이게 왜 답이 이건 1번은 왜 답이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면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2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3번 아닌 것 같아요. 4번 맞는 것 같아요. 이른바 같은데 풀이법이라고 합니다. 같은데 풀이법이라는 거는 feel. 우리 애들은 원어민의 feel이 좋아요. feel로 가는 거죠. 이렇게 풀고도 그렇지 넘어가. 뭐가 향상이 되겠어요, 이게? 얘가 이거 푸는데 5분 걸려요, 5분. 예. 강사들이 이거 한번 수업하려면요, 집에서 진짜 수십 번 있습니다, 이걸. 수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사들만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항상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까지. 애들 집에 가서 쓱 읽고, 4번 같은데 동그라미 넘어가. 이러니까 실력이 향상 안 돼. 이게 바로 객관식 문제풀이 학습의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논서 수령 수능이 도입되는 겁니다. 당연히 논서 수령 수능 도입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예. 극단적인 게 이렇게 하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고3 되면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신나게 풀어. 예. 모의고사를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6번 같은데, 1번 같은데 이러면서 풀어 맨날. 아주 웃기죠, 옆에서 보면은. 뭐하니? 모의고사 매일 모의고사 하나씩 풀어요? 매일. 막 그래. 매일 하나씩 풀어. 아주 너는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했구나. 네,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풀이 과정을 쓰지 않습니까? 채점하는 순간 공부가 끝난 거예요, 수학은. 그거는요, 채점을 해서 맞든 틀리든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국어는 채점한 다음에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요. 수학은 채점하면 공부가 끝난 거예요. 국어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요,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순간 지가 공부가 끝났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네. 요것만 알고 계셔도,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딸이 지금 이제 고2인데 작년 그 수능 문제를 지가 탁 집에서 혼자 푼 거야. 출력해가지고. 근데 엄청나게 어렵다는 신문에 난 그런 독서 문제들을 지가 쫙 맞힌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불렀어.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아빠 나 이거 다 맞았어 이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야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다 맞았어? 그러니까 다 맞았어. 그리고 우리 딸이 벌써 한마디 합니다 저한테. 아빠 근데 나 이제 뭐 해?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 맞았어. 나 이제 뭐 해? 그래. 맞아 근데 할 게 없잖아. 우리 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여기 독서 지문 보자. 여기 뭐 중력 방정식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 그렇지? 한번 설명해 볼래? 지문에 나온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래 나한테? 아니면은 너 여기 그 1번의 답이 왜 3번이 아닌지 한번 설명해 볼래? 아무것도 못하죠. 예. 그러면 너는 지문도 이해도 못하고 답이 왜 답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맞은 거네? 그렇대. 그래. 그러면 이제 요 지문 있잖아. 요 요약을 한번 해봐라. 요약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요약을 내가 왜 시켰냐? 완벽한 요약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어라. 그리고 생각을 자꾸 해라. 요약을 쫙 해서 내가 불러가지고 요약해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요약하니까 좀 지문의 내용을 내가 좀 이해하게 되더라. 그쵸?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똑같은 영화를 한 10번 봐보세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장면들, 대사의 의미가 머릿속에 꽂혀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네, 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알아도 실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 부풀학원에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판학에서 하는 건 아닌데 부풀학원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문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지문.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자꾸 다가가는 게 중요한 거야. 다가가려고 딴 거 없어. 반복과 사고입니다. 맞죠? 누가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어. 스타 강사가 얘들아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정의로 시작하고 마지막 단락이 그러나 나오면 그게 주제야. 그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건 절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수영과 같은 원리예요. 수영. 자, 수영을 가르치는데 팔을 이렇게 접어서 앞으로 쭉 뻗어서 나가면 앞으로 나가. 그럼 자신에게 그 말을 듣고 내가 수영 물에 뛰어들었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소용없는 말이야 사실은.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가 먼저 반복하면서 그걸 훈련해야 나중에 그때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면 그게 꽂히는 거죠. 모든 건 동일한 원리예요. 그렇죠? 어떻게 여기 앉아서 칠판만 쳐다본다고 해서 독해력이 향상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게 중요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충 쓰고 읽고 나서 답 3번. 끝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지문 분석 박스, 그 다음에 근거 분석 박스가 있습니다. 이 근거 분석 박스라는 건 사실상 뭐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서술형 답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술형 답안. 우리 애들이 이런 걸 이제 채워 넣으면서 뭘 하게 만드냐? 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게 만드는 게 결국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게 만들고 사고하게 만드는 게 결국 부플러스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가 적용된 게 비카라는 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아셨죠, 그렇죠? 알아도 답답해, 그렇죠? 알아도 어디 할 수 있는 건 없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참고로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국어라는 것이 채점 이후에 공부하셔야 되는구나. 이 엄청난 사실은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달라져요. 국어를 보는 분들이. 우리 학원은 이제 그래서 당연히 레벨이 필요해요. 레벨 없으면 공부를 왜 하냐고,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화랑의 명칭이에요. 화랑의 계급, 제일 낮은 계급, 제일 높은 계급,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화랑의 계급을 다 이름을 짓고 나서 속으로 너무 잘 줬어 이름을. 어떻게 멋있어? 우리 애들은 화랑도라고 생각해 머릿속에. 우리 애들은 화랑도야. 비파랑 같은 고매한 인품을 내가 만들어주겠어. 이름은 진짜 너무 멋있어. 우리 학원 다니면서 우리 아들은 지금 이거를 똥파랑이라고 그래요. 똥파랑. 이 똥파랑에서 이거 누가 지었냐 이름을. 그래서 아빠가 지었어. 그랬더니 너무 구리다고. 교실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구릴 수가 있냐 이름이. 그래서 이게 엄청난 세대 차이를. 그래요. 6개월마다 이 진급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긴장감을 6개월마다 가지자. 응? 그 다음에 교재 수준이 높죠. 그렇죠? 무학년제라서 막 섞어서 듭니다. 애들이. 커트라인이 30점, 50점, 60점, 30점이 커트라인 최소. 32문제 나오는데요. 30점이면은 찍으면은 4-5문제 맞히잖아요. 보통. 그렇죠? 4-5문제만 풀면 돼. 4-5문제도 못 푼다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30점 못 넘는 애들이 그 응시생의 30% 정도가 30점 못 넘어요. 그 애들 제가 쭉 관찰해봤더니 그 애들은 수학 영재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학 영재 애들이 이제 국어가 짜증나는 거야. 수학은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국어는 뭐 진짜 뭐네. 수학 영재는 수학에 집중하면 됩니다. 수학 못하는 애들이 국어하고 나서 국어라도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30점 맞으면 이제 선당반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부터 시작하거나 5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중2, 3은 내신을 하는데 현재 기판학은 내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럼 초6짜리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면 좀 3년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3까지. 그래서 초6과 중1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월반 건너뛰기를 시킵니다. 성적이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시험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초3짜리 애들이 가끔 시험을 옵니다. 초3짜리. 초3은 아직 한국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외국인이잖아, 초3은. 그런데 초3짜리 애가 이제 막 썰룬 일을 막 오랫동안 했다면서 막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막 우리 학원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 조금이야, 막 이만 내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울면서 나오는 경우였어요. 왜? 한 지문도 읽을 수가 없어. 한 문장도 못 읽어요, 그거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항의 전화가 오는 거야. 니네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게.
애기들 뭐 하는 고문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이거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가슴이 아파요. 뭐 조금 애들 보고 와서 막 그러는 막 애들 막 눈 막 흔들리는 거 시험지 줄 때 막 눈 흔들리는 오면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항상 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애들이 오면은 얘들아 이거는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푸는 문제야. 너는 어차피 못 풀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가 풀 수 있는 문제 서너 문제만 풀면 돼. 나머지는 찍으면 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울고 나오니까. 왜 이렇게 니들 어렵게 했어? 우리는요, 이 3년 동안요, 그 3년 과정에서 2개월마다 시험 보거든요. 2개월마다 보는 시험이 입학 테스트면서 재원생들 진급 시험이 똑같은 시험인데, 그 18번의 시험의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똑같은 난이도로 시험 봐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30점을 맞고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18번째는 80점.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3년 후 18번째 시험에서는 80점 맞게끔 만들려고 맨 처음에 기획을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준의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네.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출제합니다. 우리가. 도피사는 우리 전부 출제해요. 그거를. 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이 좀 어려운 거지. 뭐 애들 뭐 괴롭히려고 말이야. 뭐 상술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럴 필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여기에서 이제 문학적 문해력이라는 파트와 독서 논술, 그 다음에 비문학적 문해력이라는 문해 파트를 쭉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3년 후에 수능을 보지만 뭐 3년 다니고 수능 보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이건 졸업시험이고 30점을 맞고 통과해야 여기 들어오죠. 6개월 후에 진급시험을 통과해야 화랑받으러 가. 또 진급시험을 통과해야 원학. 또 통과해야 독서. 또 통과해야 기파랑이에요. 무려 5단계를 통과해야 요반으로 도착을 하면서 요 애들만이 시험을 보는 거죠. 졸업시험을. 과정이 어려운 거지 들어오는 건 오히려 쉽다. 제 생각에. 예. 그렇지 않으면 왜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우리 학원에 다니면 숙제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숙제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숙제를 열심히 해야 숙제를 내가 열심히 할 상황이 아니야. 영어 수학 숙제 때문에. 아니면 수학을 내가 선생님을 너무 달려가지고 지금 국어 숙제 할 겨를이 없어. 그러면 학원을 그만두는 게 맞죠. 그렇죠? 보통은 걸쳐 놓잖아요. 독서원수 하나 걸쳐 놓자. 책이라도 뭐 적당히 읽고 가서 뭐 적당히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 좀 하다가 오면 나쁘지 않겠어. 의미 없는 짓이에요.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시험을 딱 봤는데 화랑만에 합격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2개월 다니고 그만두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고. 예, 그래서 4학년 1월 달에 우리 아들은 견디지 못했어요. 하지만 4학년 8월 달에 우리 아들은 6개월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시험 봐서. 4학년 8월 달에 우리 아들은 좀 달라졌더라고요. 6개월마다 달라져 초등학생들은. 그래가지고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 그냥. 저는 숙제 안 하면 무조건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숙제 안 하는데 학원을 바로 다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꼭 3년 과정이니까 뭐 좀 쉬었다 오면 되지 뭐.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네. 수학이 제 메인이니까 수학을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1월 달에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비파랑방으로 바로 들어온 애들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아이들. 어떤 애들이냐면은,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네? 100번 더 읽어야지. 이런 애들이 있어. 잠깐만, 이거 무슨 뜻이야? 주식과 채권의 차이가 뭐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여기 들어왔어. 여기 들어와가지고, 1년 공부하고 수능을 봤어요. 그 애들을 우리 학원에 1년밖에 못 다니는 사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왜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10년 다니고 그만둔 학원을. 그래서 1년 다니고 수능을 봤는데 7명. 진짜 수능이 2등. 지금 이제 고3도 막 5등 6등 나오는 편인데 초5, 6이 초5짜리가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은 원래 책을 그렇게 읽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우리 학원 안 다녔어도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요애들이겠죠. 요애들. 요놈들이 3년 뒤에 이제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신입생은 입학 테스트를 탈락을 하면은
2개월 후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예. 합격한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요. 그럼 2개월 동안 뭐 하고 있니? 뭐 딱히 할 건 없는데 독해력 문제집 같은 거를 많이 푸세요. 안 푸는 것보다는 나아,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실 독해력 문제집이라는 것도 이렇게 딱 피면은 왼쪽에 지문, 오른쪽에 문제, 5문제가 나와 있죠, 보통. 그럼 이제 얘들이 지문 쓱 읽고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5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아, 5번 틀렸네. 해설지 보니까 마지막에 여기 있네? 넘어가. 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있네는 왜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설지 볼 필요도 없어요. 해설지를 왜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도움된다 죠 차라리 요약. 그렇죠? 요약을 쫙 해보는 거. 요약이 원래 공부에 도움도 많이 됩니다, 사실은. 뭐 에피소드가 또 있기는 한데 뭐 그래요. 시간을 보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정 중간에 입학할 수도 있겠죠. 2개월 후면 그렇죠. 그러면은 문해 개념 반복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게 만들어놨어요. 다만 과정별 입학을 6개월에서 앞부분에만 입학하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거는 뭐 들어오면 돼. 그냥 30점 만점, 뭐 40점 만점 들어오면 돼. 중요한 건 우리 재원생들이 단계를 올라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급시험을 6개월 과정에서 3번 봅니다. 7월 달에 입학하면 8월, 10월, 12월 3번 봐서 한 번만 통과하면 진급을 확정짓게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내신 점수가 이제 재원생들은 20점이 반영되거든요. 근데 이 내신 점수라는 건 뭐냐? 숙제. 우리 숙제는 다 정답을 찾아와야 되는 숙제입니다. 정답을 지가 찾아오려면 지문을 여러 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 정답을 찾기만 하면 주간 테스트는 100점 맞아요. 예, 그래서 숙제를 성실하게 정답을 찾아오면 이걸 100점 맞으면서 20점이 확보되면서 진급에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욕심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간혹 숙제를 막 복사를 해가지고 3분 계속 풀어. 100점 맞으려고. 그래요. 저는 너무 좋죠. 뭐. 그만큼 걔가 그 지문을 반복해서 읽었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진급시험 탈락하면은 특강반이 열려, 걔가. 그 특강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시험 보고 총 6개월의 특강을 들어요. 얘가 6개월의 특강을 들으면 얘는 총 3년 과정에서 3년 6개월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6개월 듣고도 얘가 지금 못했어. 그럼 일단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2개월 집에서 쉬다가 다시 시험을 봐야 되지만 기분 나빠서 시험 안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과정을 거치면 3년이 끝나면서 졸업시험으로 수능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글도 내가 읽을 수 있구나. 뭐 이 정도지. 3등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우리가 3년 수학률을 전에 파괴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졸업시험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글도 이제 읽어낼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 이러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주간 테스트가 중요해요. 왜? 숙제를 잘해 와야지, 답을 찾아와야지 잘 볼 수 있으니까 진급시험. 독서논술이 90분 동안 이제 2주에 걸쳐서 신문 읽기, 배경 지식, 사실 추론, 어휘, 독서 퀴즈, 신문 읽기, 비판, 창의 이렇게 하고 문해력을 매주 수업을 하는데 문해 개념하고 워크북 서바이벌이라는 문해 훈련에서 이 정답을 찾아야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해 워크북 서바이벌 시간에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집에 가려고 그냥 지문을 그냥 읽고 들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못 가지, 그러면은 클리닉을 30분 더 하고 1시간 더 하고 가서 우리 수업은 주 1회 2시간 30분 수업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최소 3시간 정도의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독서논술 수업 재밌게 하고 문해 뭐 하자마자 서바이벌 막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업이 지루하다는 얘기가 아예 없어요.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3시간이 금방 지나버립니다. 네. 그래서 재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외로. 네. 밑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4, 5, 6 또는 5, 6, 중1까지를 제가 컨셉을 생각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독서책을 어려운 책 선정하면 되죠. 뭐 총균수 이런 거 선택하면 되지. 그렇죠? 예. 뭐 읽어봐 하면 돼. 뭐 어려워요? 근데 그런 책을 선정한다는 건 얘가 그 책을 정독으로 3번 이상 읽고 와라라는 얘기거든. 그런 애들 없잖아. 예.
없는데 그런 책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대출 읽어보는데.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가 독서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독서에 흥미를 못 붙였어요, 만약에. 그럼 얘 인생에서 독서는 없어질 거예요. 얘 인생은 유튜브밖에 안 남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우리 학원에 다니면서 책이 그래도 참 의외로 재밌네? 이런 생각을 갖기를 바랬어요, 저는. 예, 어차피 그 책보다는 우리 그 짧은 그림 문해력이 무지하게 어려워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글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충분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긴 글의 어려움을 통해서 애들이 독서를 그냥 질려버리고 독서는 재미없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갖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초등 관점에서 제가 봤어. 그래서 의외로 이제 책이 쉽다. 깃발한 분이 사회권에 디자인 학원인데 책이 왜 이렇게 쉬워? 하면서 이제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데 그래서 너무 또 쉬운 건 좀 뺐어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독서에 우리 애들이 좀 흥미를 붙였으면 좋겠다. 책도 참 재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선정도서기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교재의 내용은 요 밖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요 선난반부터 요 선난 교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는 독서론수에서 신문 읽기라고 해서 이제 선정도서와 관련된 신문 읽기 요 문제도 풀고 두 번째 배경 지식은 QR코드 클릭을 하면은 영상을 보면서 이 교재 선정도서와 관련된 배경 지식 사실적 이해는 숙제예요, 숙제, 과제예요. 애들이 책을 읽고 여기 빈칸을 이렇게 채워오는 거죠. 그래서 요 빈칸을 잘 채워온 아이들은 책을 성실히 읽은 아이들이고 요걸 못 채워오면 책을 성실히 읽은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럴 수 있겠지. 책은 읽었는데 이걸 못했어. 그럼 그건 성실히 안 읽었다고 판단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에 참여시키지 마라. 그 애가 책을 안 읽어왔는데 수업에 참여시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애를 괴롭히는 건가? 나는 내용을 모르는데 수업 듣고 있어, 3시간 동안. 이건 아니죠. 옆 교실에서 책을 다 읽고 이걸 다 채우고 다른 수업으로 오게 해야지. 걔를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는 그냥 앉혀놔야지. 책은 안 읽었지만 수업 들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론적이라는 건 이제 추론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 비판적이에는 찬반, 주장 근거를 세워서 토론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토론을 한 15분 정도 짧게 진행합니다. 네, 작성을 하고 발표와 반박 중심으로 진행을 해요. 길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쓰기 조건에 맞춰서 1000자 내외의 그 글쓰기 한 600자에서 1500자까지 글쓰기 노트에다가 작성을 해와서 제출을 하면은 첨삭을 선생님이 해주는데 첨삭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첨삭은 어차피 엄마만 보는 거 아니냐. 애들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첨삭 자체는 이거는 쇼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첨삭을 해서 준 다음에 2개월마다 애들을 불러 학원에. 그래서 2개월이면 얘가 4편 썼을 거 아니야. 그 글을. 그 4편을 고쳐 쓰기를 시켜라. 첨삭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애들이 그 첨삭한 내용부터 다시 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가 처음 쓴 글을 선생님이 첨삭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쳐 쓰는 거야. 그렇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국문과 애들은 저기 소설을 처음부터 다 베꼈어요. 네. 그런데 요 정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요거는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엄마만 이제 보면서 아유 빨간 펜으로 선생님이 열심히 이것저것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세요. 선정도서에서 페이지마다 중요한 어휘를 우리가 다 찾아가지고 써놨습니다. 얼마나 이게 교재를 만들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어휘책 하나씩 드렸습니까? 파란색? 예. 이런 어휘책은 전혀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어휘책이에요. 제가 주긴 했지만 죽은 어휘야.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 기억에서 시작하는 어휘, 미음에서 시작하는 어휘,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20개, 미음으로 시작하는 20개 외워와. 그럼 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본 다음에 테스트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읽은 책에서 어휘를 공부해야죠. 그렇죠? 어휘도 반복인데 단편적인 어휘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2주차 때 애들이 우리가 한 권 선정도서 한 권으로 2주 동안 수업을 하는데 2주차 때 올 때는 이 숙제가 독서 퀴즈예요. 근데 우리 숙제는 답을 찾아와야 된다고 했죠? 답을 찾아오려면 얘가 이 나온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선정도서를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그래서 2회도 선정도서도 2번 읽어라. 2주 동안. 모든 게 반복. 여기에 선택지 OX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봤지만 사실은 수능에서 내용일치 문제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풀이로 애들을 공부시키지 않아도 선정 도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수능의 문제 유형을 학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독서 퀴즈 감상의 적절성이라는 이 문제도 그 애기들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했지만 사실은 수능 31번 감상의 적절성의 문제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걸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 유형까지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개념도, 문학 개념도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알려주고 그 개념을 선정도서에서 찾아보게 만들어요. 마치 드라마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건 주동인물이야, 저건 반동인물이야 라고 판단하듯이 선정도서에서 이런 걸 찾아보게 만드는 식으로 문학 개념 학습을 하는 거지 문학 개념 학습을 주입식으로 알려주고 문제 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정도서를 통해서 문학 개념까지 학습을 한다. 그렇게 독서논술 수업을 하고 이제 문해력은 간단합니다. 문해 개념이라고 해서 맨 처음 우리가 문해 도구 14가지의 문해 도구가 있어요. 이 14가지 도구를 알면 너는 모든 글을 읽을 수 있어 하면서 매주 한 개씩 공부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지루하지 않고 문해 도구 1번이라는 거는 주어 서술어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친 다음에 이제 문해 훈련이라고 해서 이 워크북 서바이벌 30문제를 스스로 답을 찾아야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서바이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애들이 이거를 주어를 찾아가 하니까 주어를 찾고 앞에 선생님한테 나와서 이제 확인을 받아요. 그럼 선생님이 딱 보니까 5번 틀렸어. 그럼 선생님은 몇 번이 틀렸는지 얘기를 안 해줘. 안 해주고 그냥 다시 그럼 얘는 몇 번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지문을 이렇게 읽어. 답을 바꿔와. 처음엔 하나 틀렸는데 두 번째는 다 틀려. 자,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학원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학원들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 찾아봐.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은 국립공원은 고고학자들이 일반인들은 코필리쿠스가 혼돈 좀 되면서 대충 일반인들은 이렇게 찾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불러줘. 우리는 이게 답이야. 동그라미 끝. 이런 수업은 왜 하는 거예요? 지식 수업. 네. 그런 건 무의미한 수업이죠.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문장의 의미 속에서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 애들이 원어민이다 보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 이 30문제를 개발 단계에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들한테 제가 가져간 거죠. 수학 문제 열심히 풀고 기다려봐. 너 이거 30문제 풀면 아빠가 저기 2시간 놀게 해줄게. 빨리 풀어봐. 그랬더니 초3짜리 우리 아들이 알았어. 그래서 갖고 들어갔어.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걸 내가 풀게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예.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걸 딱 가서 제가 이거 30문제 풀려면 최소 1시간 막 끙끙대면서 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거 30문제 푸는데 5분 안 걸렸어요. 예. 5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순진한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던 거지. 우리는 비트코인 없어도 야, 너 어떻게 빨리 풀었어? 우리 초3짜리 아들이 아까 은는 앞에 있는 게 주어야. 원어민. 예. 원어민들은 문법적 내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법이 내재돼 있어요. 그냥 감각을 아는 거야. 그래서 5분 딱 풀고 이거를 프린트를 저한테 딱 던지면서 나 이제 놀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빠, 국어 재밌다. 왜 우리 초3짜리 아들이 국어라는 걸 처음 태어나서 풀어봤는데 왜 국어를 재밌다고 했을까? 이 문장은 전혀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이걸 왜 재밌게 느꼈습니까? 수학 30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풀이 과정을 쓰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한 문제 안 풀리고 안 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충 찍으면 돼. 그냥
재밌잖아요. 그리고 2시간 놀 수 있잖아.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고3이다. 네. 고3 애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우리 초3 아들처럼 대충 찍고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런 학습은 의미가 없고 저는 아이들이 답을 찾는 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문장을 수업 시간에 1000번씩만 읽고 집에 가라. 이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주어는 우리는 이렇게 애들이 판단을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숙제로 명제 판단이 나오는데 숙제도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볼까? 수업 시간에 수천 번 읽었던 문장이 숙제에서 똑같이 또 나와. 또 반복이야. 예, 이게 주간 테스트에 또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명제 판단이라는 숙제는 요 문장을 통해서 요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지 요거를 바탕으로 요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지 OX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1.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 많이 틀리니. 여기서 이거 끄집어낼 수 있니? 모든 선행은 도덕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거 끌어낼 수 있니? 사고력 훈련이죠? 독해 사고력. 네.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서 학원을 그만두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만둔 이후에 만든 게 숙제 클리닉입니다. 네. 숙제 클리닉을 진행해요. 주중에. 2시간, 3시간씩 숙제 클리닉을 진행하고 명제 판단 숙제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학원에 와서 숙제를 하게 만들어라. 선생님은 절대 답을 알려주지 마라. 애들이 숙제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만 살짝살짝 도와줘라. 그럼 애들이 적응하게 만들어라. 우리 아들이 그만두고 제가 만든 숙제 클리닉이에요. 네.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엄마 아빠 답 뭐야? 그럼 엄마 아빠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수능에서 독서가 어렵다 그랬어요. 수능에서 독서가 핵심이다. 수능에서 독서가 왜 어렵냐? 명제 판단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수업 많이 해봤으니까 이걸 다 알고 우리 교재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문장들 수천 번씩 애들이 읽었던 이 문장들의 그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단어들이 뒤에 또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수천 번 읽었던 문장에 있는 어휘를 자기가 외우게 되고 그거를 또 주간 테스트를 보니까 어휘력이 급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어휘력은 그렇게 늘리는 거지 단편적인 어휘치를 본다고 느는 게 아닙니다.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제 입학 테스트는 일단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렇죠? 예, 뭐 6개월 후에 시작하나 뭐 지금 시작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검사하면은 이제 문자로 내용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숙제 클리닉은 이제 숙제하기 아까 그 명제 판단이 힘들거든요. 그거 힘들어하면은 와서 하는 거예요. 학원에 노트를 고쳐쓰기 2개월마다 고쳐쓰는 거 이런 클리닉들 우리가 다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참여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제가 붙이라 그래요. 최대한 많이 붙여라. 벽이 있는데 다 붙여야 된다. 왜냐면은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애들이 막 신나게 재밌게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점수 1.5를 무조건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찬 스티커 칭찬 막 붙여라. 애들 칭찬 먹고 사니까. 시간표는 이제 표준 시간표니까 대충 이런 정도의 시간이 열리면서 레벨이 나와야 되니까 레벨이 나온 다음에 이제 시간표 확정되면 이제 다 안내자 원장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 비판학 문해원이 이제 문해력의 물결을 일으키겠다라는 뜻으로 만들었고, 정말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을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고, 그걸 이제 애기들한테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교재로 구현하고 선생님들 교육시키면서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미래 지역에서도 이미 많은 아이들이 지금 뭐 장암시 대시 쪽으로 이미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가까운 데서 공부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우리가 하고 원장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마지막에 끝나고 다시 그 질문 받도록 하고 이제 뒤이어서 우리 그 입시 중요한 그 입시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